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시작을 이렇게 했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목을 제가 뭐라고 쓸까 하면 제목을 보고 눈치채셨겠지만은 역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독일, 일본, 그 다음에 한국이라고 써야 되려나, 조선이라고 써야 되려나, 역사학.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제 실증주의 사학 배웠던 기억이 나세요? 거기에 이제 몇 선생님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934년인가 진단학회 실증주의 사학, 독일의 랑케부터 해서 이런 학문들은 다시 한번 일본을 거쳐서 한문에서 일본이 조어를 만들고 다시 우리나라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루트들이 또 이 디지털 세상에는 다른 루트들로 이제 우리가 조어를 만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당시가 아니라 사실은 지금 중년 정도 되는 분들이 젊을 때까지 했던 모든 어휘들 자체, 개념어들 자체가 이렇게 갔다가 일본을 거쳐서, 일본은 뭘 가지고 하느냐, 이 한자 문명권은 다 같아요. 한자, 주역 효, 괴 나오는 그 주역에 나오는 어휘들이라든지 여기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주역이 됐건 아니면은 한문 고정이 됐건 그런 데에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오늘은 사실 이제 그 독일에서부터 우리나라까지 실증주의 사학으로 변질이 된 과정. 여기에는 그 연속성이라기보다는 각각이 어떻게 변질이 됐나, 다 세계가 다 다르다고 봐야죠.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일단 보겠습니다. 보면서 주절주절 다른 얘기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제목 보고 눈치채신 분들은 이건 역사학 얘기 주절주절 하겠구나 이렇게 하시겠죠. 자, 우선 랑케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실이 말하게 하라, 카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이런 역사 시간에 배웠던 기억이 나요. 랑케를 실증주의라고 배웠나? 그 용어가 저는 독일말을 모르니까 그 임피리시즘으로 볼 수 있는, 영어로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될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그 사실의 탐구,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어떻게 바뀌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바뀌었고를 하려면은 그 주변부를 조금 보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나와요. 이제 제가 채널이 한번 중간에 끊겼다가 이게 와가지고 2년 전께 그 아쉬운데, 제가 2년 전에 처음에 얘기할 때 BT하고 철학 얘기를 많이 했죠. BT하고 현대 철학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가장 최신의 어떤 것들을 우선 다루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베이스가 되는 것들로 좀 내려가고 했었는데, 그때 훔볼트 기억나세요? 언어학자? 이 사람도 이제 독일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 독일의 배경을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랑케가 역사학의 아빠라고 보통 하는데 왜 그럴까? 훔볼트는 구조주의의 선구자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훔볼트가 이제 그 뒤에 있는 언어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정신분석학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거든요. 영감을. 언어를 구조로 본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사람이 그것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그때의 학자들은 정말 다 다룬 사람들이야. 다. 그리고 아직 분과도 아직 덜 되어 있어요. 그때가 19세기야. 19세기. 이분들이 생존하고 활동했던 때가 19세기예요. 오늘날에는 거의 다 분과잖아요. 정말 특출난 몇 사람, 예를 들면 화이트헤드나 러셀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들은 수학에서부터 출발해서 물리학에서부터 출발해서 사회과학 그리고 철학 그리고 교육학까지 다 다룬 사람들이거든요. 미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유럽에 이제 굉장히 그 우리말로 치면 문리과 융합적인 그런 사상가들도 많이 있지만은 사회사상가라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어요. 왜냐면 분과 자체가 안 됐고 랑케가 왜 역사학이 아빠냐면 분과학으로서 역사학과를 만든 사람이에요. 멜서스랑 비슷한 그런 그 위상이죠. 멜서스도 경제학과의 그 직업 교수가 된 거고 그 직전에 헤겔이라는 사람이 철학과의 직업 교수가 됐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학문이 철학이고 신학이고 이게 분과들이 잘 안 되어 있는데 분과를 한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베른데일 대학을 세운 사람이 바로 훔볼트예요. 세우는데 영향을 준 사람이. 이 사람이 철학자지. 그러니까 다 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언어학자로 우리는 보고 구조주의 학자로 봐요. 근데 이 양반이 교육 철학도 했던 거야. 듀이도 그렇죠. 듀이도 다 했지. 교육 철학까지. 존 듀이. 근데 거기에서 바로 역사학과를 세우고 역사학과의 교수를 하면서 제자를 엄청 양성해요. 독일 역사학의 그리고 그 독일의 역사학, 랑케 역사학이 유럽을 휩쓸고 그리고 영미권에도 그 엠피리시즘이라고 이렇게 붙는다는 것 자체가 영미권에서 수용이 됐다는 거예요. 영미권에서는 이제 그런 거 말고 다른 건 수용 안 하거든, 잘. 딱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로.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 이거 엄청 길어지겠네. 일본이랑 한국까지 갈 수 있을까? 거리가 너무 먼데?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자,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 시기를 지배하고 있던 그 직전에 거인 하나가 있어요. 학문의 거인. 제가 여러 번 말했던 헤겔. 헤겔의 영향이라고 하는 거. 헤겔과 훔볼트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랑케가 가지고 있는 그냥 우선 잠깐만 이걸 어떻게 랑케 사학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실증사학, 실증주의 사학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랑케 사학에 준 영향은 하여튼 헤겔의 그 영향 혹은 헤겔을 깨려고 하는 그 영향 그것이 바로 현대 그 학문이죠. 현대 철학이고. 근데 헤겔에 의하면은 관념론자고 그리고 변증법을 통해서 자이스트까지 가는 거잖아요. 아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헤겔을 그렇게 헤겔한테 그렇게 막 수긍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인데, 근데 관념론자로서 끝까지 가는 그 작업을 했고, 그리고 엄청난 선생이었고 강의실 미어지고, 그리고 그래도 논리적 정합성이나 이런 것이 자신의 그 논리가 탄탄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역사학에서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은 이분하고 이제 그 훔볼트 베를린 대학이라고 하는 걸 세웠던 그 사람이 영향을 많이 주죠. 뭐냐, 관념론적으로
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탐구를 해 들어갈 때, 아유, 얘기가 되게 복잡해지겠네. 사료. 죄송합니다. 제가 2년을 했어도 아직 얘기를 잘 못하네요. 입시강이면은 되게 그냥 지금 모르죠. 지금은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사료를 문헌학이 엄청 발달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문헌학과 언어학 훔볼트 문헌학과 언어학의 발달이 이 사람한테 한쪽의 아이디어를 준 거고 훔볼트 쪽에서 문헌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진한 교책이 그때 고급 논쟁 했을 때 그게 문헌학이에요. 그 다음에 훈구학 같은 것도 문헌학이고 그리고 이제 청나라 때 고등학도 문헌학 같은 거예요. 즉 진짜냐 아니냐 사료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지. 사료 안쪽에서 사료 내적 외적 방법을 써서. 근데 그것이야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해겔의 영향은 뭐냐면은 그 당시 시대에 정신을 주도했던 정신 그 자이스를 주도했던 집단이 누구인지를 확인해서 거기를 연구를 해야 된다. 거기를 문헌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그 자체가 말하게 해야 한다. 이게 바로 해겔의 영향이에요. 문헌학, 언어학, 그 다음 당대의 정신이 객관적으로 말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실증사학이라고 안 하고 해겔사학이라고 했는데 해겔사학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실증사학이랑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의 실증주의사학 그 이후에 일본의 실증주의사학이나 우리나라의 실증주의 그리고 뭐 진단학 이런 거랑 완전 달라요. 각각이 다 달라요. 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뭘 추구할까요? 역사를 통해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랑케사학이 추구하는 게 뭘까요? 문헌학적인 그 데이터, 사실관계를 중시하고 근데 그 사실관계 어느 부위를 중시하느냐도 중요하잖아요. 민중사학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지배집단이야말로 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은 굉장히 해결적인 생각이죠. 해결적이고 독일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근데 이 사람은 해결하고 또 결이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해결은 정반합으로 해서 결국은 진보가 끝까지 가서 절대정신까지 가는 거잖아요. 앱솔루트한 그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그 정확한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네. 모든 순간순간이 뭐 신의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각 순간순간이 어떤 정신의 구현이라는 거지.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그 역사적 사료가 말하고 있는 어떤 정신의 구현이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겔의 정반합적인 그것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랑은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의 랑케사학이라고 하는 사료 자체의를 제대로 이렇게 뭐랄까 펼쳐내서 얘기를 하게 하는 거. 그럼 모든 순간순간이 동등해지는 거야. 물론 이제 이거를 유럽 상황 전체랑 또 설명해 보면은 또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거는 이제 독일이 정치적인 통일이 늦어지는 거랑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나중에 그런 부분. 독일의 경제학이나 역사학이 왜 다른 쪽이랑 좀 다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역사학, 랑케사학이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
경제학도 마찬가지고. 독일이 그래서 참 특이하고, 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독일만 생각하면 좀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독일로 이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15분 했네. 이제 독일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양반이 생각했던 것은 그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철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때 철학은 이제 뭐 영역이 막 축소되는 시기잖아요. 다 경제학 나가고 자연과학 나가 떨어지고 다 뭐 종교 나가 떨어지고 하니까 축소가 되던 시기인데, 예, 그래도 세상에 대한 통찰을 주는 게 역사학이라 이거야. 객관적인 과학적인 그런 것으로 스스로 말을 하게 해서 순간순간 이 얘기를 하게 해서 이 지식인들이 할 일이 그거를 통한 통찰, 세상에 대한 통찰, 이거를 준다라고 하는 것이 랑케사학의 요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독일이랑 일본, 이국의 생생한 역사랑도 다 관련이 있죠. 일본이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명치유신, 메이주유신 때라든지 때 많이 받잖아요. 이 양반이 1800, 명치유신 그 시기에도 살아 있었겠다. 1800년대를 대부분 산 부분이거든요. 오래 사셨던 것 같아. 명치유신 시기까지. 독일의 제도나 독일의 문물을 많이 이렇게 흡수하거든요. 독일 거, 프랑스 거, 뭐 미국 거 이렇게 막 흡수를 해요, 애들. 근데 이때 번역어로 뭘 선택하냐면 실증을 선택을 해요. 실증사학 과학적 역사관. 실증사학이 과학적 역사관이랑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랑케와는 좀 다른 랑케를 받아들일 때 언어적으로도 실증사학, 이게 뭘 의미하는 건 줄 아세요? 실증한다, 실증주의, 실증사학. 이것은 귀납적 과학법을 얘기해요. 방법론적으로 귀납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귀납법. 귀납법이 뭐죠? 사료 A, 사료 B, 사료 C, 사료 D. 일반화 시키면은 요런 그래프. 사료 F 쫙 1, 2, 3, 4, 5, 6, 7, 8, 9, 13까지 또 모으니까는 일반화 시키니까는 요런 표준 정규 분포. 이렇게 법칙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랑케랑 완전 반대죠. 랑케는 한 지점 1, 2, 3, 4, 5, A, B, C, D, E. 이게 각각이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동등한, 그러니까 해결적으로 정반합으로 올라가서 어딘가로 절대정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신의 목소리를 내고 신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뭐라고 했나.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이렇게 법칙을 만드는 거예요. 법칙을. 자기들의 그 정치, 역사적, 또 외교, 안보적 상황이랑 결합된 역사 방법론이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여러 사회 진화론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법칙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그쪽 랑케사학 쪽이 아닌데, 역사학의 법칙이 있고 어떤 시기 구분이 있고 진보가 있고 이런 것들은 그게 아닌데 그걸로 둔갑이 돼요. 근데 거기에도 일단은 문헌 비판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의 영향은 있어요. 뭐냐? 실증사학, 실증주의 역사, 실증주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로도 이제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은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지식인들이 다 일본어 막 유창하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로 오면서는 실증주의 사학이 되면서는 그 성격도 같이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먹힐만 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의 내용적인 면도 자료 수집하는 것, 자료 수집해서 법칙은 뭐 넣어봐야 이미 일본이랑 우리랑 관계가 점점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얽히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위계가 맺어지는 그런 시기잖아요. 맺어진 시기지. 실증주의사 그 시기는 이미 그 일제강점 그 시기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울 때 몇 역사학자 이름을 이제 외웠었죠. 실증주 진단학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근데 그때 내 판단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역사 선생님이 얘기한 건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실증주의사학은 우리나라의 진단학회는 굉장히 비겁하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이제 중년이 돼서 말해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은 그 중에서도 다른 방법론으로 이제 그게 가지고 있는 한계, 거기에서 뭐 하냐면 민속지학 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 수집하고 있는 거야. 자료가 말을 하도록. 근데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모르겠어요. 역사학을 이제 랑케식으로 정의하면 딱 그거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학도 이제 뒤로 가면 많이 바뀌죠. 신학 같은 경우에도 지역마다 시기마다 다 무슨 신학이 있고 바뀌는 것처럼. 근데 일단은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히 몰랐지만은 진단학회, 실증주의 사학은 이거는 되게 비겁한 지식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거기에 그때 당시 이제 그게 30 몇 년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20년대부터 해서 우리나라에 사회주의 영향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영향으로 어떻게 보면은 마르크스주의적인 사학으로 연구를 한 분도 있죠.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맹아론이 다 그 시기에 그 연구했던 분들이 나중에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역사는 이게 식민 지배를 이렇게 받고 오랫동안 받고 하면은 참 불행해지고 또 복잡해져요, 말하기가.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일본이랑 우리나라의 관계가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저는 그 이념적으로 접근을 안 해요.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적 가치나 보편적인 가치 이런 것들을 저기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이제 전체주의적인 그런 부분, 중국의 그런 부분 되게 싫어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끼어 있으니까는 거기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조절을 되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랑 일본이랑 엄청나게 그냥 붙어있는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관계가 마냥 마음처럼만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왜 갑자기 이 얘기로 돌아왔지? 우리나라의 실증주의 사학은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냥 민속지학 아니야 이거?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민속지학으로 민속지학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긴데, 그 시기에, 그 역사 시기에 그걸 했다라고 하는 게 비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뭐 조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20년대라든지 그 해방 직후까지 무력투쟁이라든지 이런 거 지식인들 중에 대부분이 이제 사회주의 세상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죠? 그거는 뭐
랑케식으로 따지면은 그 자체가 말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무력투쟁을 했고, 근데 거기도 하여튼 속상한 일들이 많죠. 그 안에서. 그리고 참 어이없는 일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막 그 아주 성인 군자라서 그게 아니고, 근데 방법론들이 실증주의 사관을 극복하려고 하는 방법론들이 그 바로 직후부터 해서 계속 나오죠. 그리고 동란의 시기, 그 다음에 독재의 시기, 그 다음에 민주화의 시기, 그래서 역사가 또 계속 바뀝니다. 바뀌는데 이제 오늘 이제 정리를 간단히 할게요. 너무 이렇게 여기저기로 막 그 지류가 막 이렇게 넓어졌는데 오늘 보려고 하는 거는 랑케사학 보려고 한 거예요. 랑케사학이란 뭐냐? 교과서에, 역사 교과서에 맨 처음에 랑케하고 카가 나왔어요. 이해축하. 랑케는 과거가 그냥 말하게 하라. 그리고 카는 교과서에 그러니까 되게 짧은 표현으로 나왔었는데, 카는 뭐 대화다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대화다. 근데 랑케가 어쨌든 그 역사학적으로 그 당대부터 일정 시간, 현대까지도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어떤 측면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죠. 뭐냐면은 문헌학, 훔볼트 쪽에서 이제 했던 문헌학에 굉장히 충실한, 그러면서도 그러면은 그게 뭐 학문이야? 그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어? 거기에 이제 그쪽 내용은 헤겔에서 오는 거죠. 헤겔이 가지고 있는 관념론, 그리고 어떤 그 시기의 이념, 정신적인 이런 거를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만 그걸 객관적인 사료가 말하게 하고 변증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각 시대가 그만큼 중요하고 각 자료가 다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본으로 실증주의로 넘어오면서 그 각 사료들은 균합법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균합법에 실증주의.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법칙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묘하게 짬뽕이 되는 거지. 묘하게 그 다른 사학이랑 짬뽕이 되는, 뭐 약간 그 변형돼서 이렇게 들어간 거지. 예전에 그러니까 당나라 그게 들어갈 때도 여러 가지 문물 제도가 다 들어가지만은 귀족제는 바뀌지 않으면서 관료제가 없이 이렇게 오랫동안 간 게 일본이거든요. 뭘 수입할 때 그런 식이야.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바꿔서 수입을 해. 귀족이 세니까 그런 거지. 귀족이 세고 그러다가 다 분권화되면서 사무라이 시대가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실증주의로까지 가고, 실증주의사. 그러면은 그 현실을 그냥 법칙적으로 끄덕끄덕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거기에서 공부한 분들이 그걸 가지고 민속학 같은 걸 연구하는 거야. 진단학회에서.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젊은 시절에 가졌던, 혹은 학창 시절, 어린 시절에 가졌던 편견들을 요즘에 많이 깨고 있는 편이거든요. 나도 도그마에 갇힐 수 있다. 그걸 늘 조심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늘 유겠다 얘기하지만은, 제가 이제 그 문학에서도 그 문학 선생님의 영향으로 친일파들은 다 X표처 문학 선생님 그 목소리가 이랬거든요. X표처. 친일파면은 그 설명란에 나와 있는 그 사진에 X표 치고 현상금 500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개새끼 이렇게 써,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한테 하나의 그 가치가 돼서 그 문학가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판단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한동안 그러다가
그게 다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단학회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게 연구 방법적으로 그게 맞고, 거기에 그 논리에 수긍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냥 학자로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아니다, 이거 역사라고 하는 게, 역사가 왜 뒤를 봐? 왜 뒤를 봐? 온고지신. 뒤에 거 봄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사회주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적인 역사학을 받아들였던 선생들이 이제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경제사를 또 쓴단 말이죠. 자본주의 맹화론. 우리나라가 맹화가 있었다. 그게 논거가 충분한지 안 충분한지 그거는 내가 역사 뭐 그런 사료들을, 이거는 연구자가 아니라 잘 몰라요. 하지만은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방향은, 그분 진단학회에 있었던 분이죠. 제가 지금 진단학회 쪽에 있었던 분들은 이름을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내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의 어떤 판단, 그런 것도 영향을 꽤 많이 주는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진짜 사람들 깨어 있어야 돼. 근데 그분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사학들은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갈래들, 여러 변형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오늘 랑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간단히가 아니네. 주절주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